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어, 예, 반갑습니다. 어제, 네, 아, 소리가 어떤지 어제 소리가 많이 혼선이 돼서 많은 분들이 어, 문제를 제기하시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어, 소리 한번 제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소리 상태가 안 나와서 이제 라이브를 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명확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켰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저희 사무실 앞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집회를 하는 거 있었고, 또 광화문 앞에는 또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양쪽의 집회가 있었는데, 에,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이제 이런 그런 분들이 아마 아주 많이 모인 그런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저희가 썸네일에 올린 것처럼 어, 파산한 이후에 지금 며칠 사이에 추가로 몰수 보전들이 여러 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탁과 몰수 보전 어떻게 된 것이고, 또 파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늦었지만 이 정보를 켰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조사한 바와 같이 지금 파산을 원하는 분은 한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다수 93.6%는 회생에 찬성하고 하는 입장이었고, 어, 지난 2월 달에 회생을 전제로 해서 제가 신탁을 받았고, 이러한 신탁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신탁을 기초로 해서 해피캐시 앱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여론조사를 했고, 또 라이브 방송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바로 선수금을 바로 찾을 수 있냐라고 하는 물으시는데, 지금 파산과 댐으로 인해서 파산 역시도 지금 모든 것들이 일단은 어, 묶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경찰에서 금수대 수사가 1차 70명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고, 또 2차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 개인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어떤 일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다단계로 언론에 보도가 났을 때 대부분 경우에 한 1년이 지났을 때 대부분 흩어지지만 이 시더스만은 유일하게 이 신탁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진행 내역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여기서 이 회생에 대한 의견이 많고, 파산 선고도 60명 중에 한 30명이 진행한 상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파산 채권을 신고를 하고 계신데, 물론 파산 채권을 신고하신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다만 저희 신탁에서도 앱을 통해서 한 4만 3천 명 이상 채권 신고를 하고, 재판부에 그 동의를 얻어서 구체적으로 전부 다 다시 인감을 떼어서 해야 되기를 원한다면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 해피캐시 앱을 하신 분에 대해서 채권 신고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지역 신탁 수익권 도입을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을 우리가 이 93%또 모르겠다는 분 4%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98% 이상이 사실상 회생을 원하실 겁니다. 이 파산은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다 하다 마지막에 안 될 때 하는 것이 파산인데, 이 30명의 신청하신 분들 역시도 정확하게 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들의 뜻과 달리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함,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법률 정보에서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됐다는 걸 저희가 이번 항고하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지난번 서울고등법원 항구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울산지방법원에 있었던 그 판례들을 이용해서 이 대다수 채권자들이 원치 않고, 그래서 채권자가 그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파산 기각 사유에 대해서 잘 소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에 질문하신 것이, 제가 항고심을 하는 것이 같은 회생법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생법원은 그냥 1심 법원임에 다른 일생법원에 별도로 재판부가 있고, 이 회생법원에 불복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서 그 재판부에 저희가 항고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같은 회생법원 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고심에서는 쟁점은 과연 이 파산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채권이 일시적으로 경색이 된 것이냐, 아니면 변제할 자력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쟁점을 하기 때문에 변제 자력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지, 항고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해서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선임한 그 회계법인의 자산 실사 평가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산에 대한 평가가 파산 가치와 청산 가치보다 회생 가치가 1원이라도 더 높다, 이제 이것을 입증할 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저도 많이 여러분 11월 8일 날 우리가 파산 선고가 났죠. 그리고 파산 선고가 나면 어, 실제로 그 휴스템이 파산 났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신탁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의견을 가진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고, 또 그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검찰이 청구한 몰수 보존에 관한 결정을 받아본 결과, 아,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신탁에 몰수 보존된 상당한 자산들이 들어왔다는 것, 또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에, 누구의 얘기를 듣지 말고 본인이 이 자료를 보고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수익권 지정한 사람 1차적으로 800억 원에 대해서 수익권 지정한 사람이 5만 6천 명인데, 지금 신탁 재산은 몰수 보존된 제가 보기에는 한 2, 3천억 전체가 몰수 보존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권을 지정하는 분을 저희가 기존의 출자자 외에 지금 원래가 했던 것들이 가맹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렌탈, 그다음에 그 가족 명의로 달리된 분, 이런 분들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와 같은 전체적인 것들을 변화해서 새롭게 다음 주에는 공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에, 그리고 앱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휴스템에서 제일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것을 할 때 그 제3자 공지를 하지 않은 채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지를 받아서 다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회생을 전제로 한 동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절차를 이해하시고 해야지만이 어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기본 법리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8월 16일자로 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신탁 계약상 타인으로 수익자가 지정하면 그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야기입니다. 어, 원심에서는 위탁자 또 수익자 이렇게 있을 때, 위탁자가 신탁을 하면서 수익권자가 제3자인 경우에 그 수익권에 대해서는 책임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전까지는 위탁자, 지금 여기 기준을 따지면 슈스템이 위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도움도 위탁자라고 볼 수 있고, 인베스트도 위탁자로 볼 수 있고, 여러 LSE 인베스트도 역시 위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산된 법인은 위탁자 중 한 사람인 휴스템 법인의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법인은 실제로 그 위탁자의 부동산을 제거한 부분의 위탁자는 아닙니다. 대부분 거기서 나온 투자나 대한 자회사, 인베스트, 또 LSE 인베스트, 이와 같은 법인에 소속된 부동산이고, 다시 인베스트에서 또 투자한 제3의 법인이죠. 그러니까 도흥이나 이런 업체는 손자 회사가 됩니다. 이 손자 회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법리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수익권이 제3자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자와 달리 저희가 조금 전에 수익권을 지정한 이 사람들은 휴스템 법인에 볼 때도 제3자이고요. 인베스트 기준으로 볼 때도 제3자이고요. 도움으로 기준할 때도 제3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한 케이스는 책임 재산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판례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책임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견해를 가지고, 물론 통상에 그 전까지는 그 이 작년 8월 16일 이전의 사건에서는 그 수익권에 대해서도 책임 재산을 보는 판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그걸 파기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신탁법에 따른 도산 분리의 대원칙에 따른 대법원이 다시 법리를 이렇게 확고하게 정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신탁 계약서를 보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신탁이 무효로 가신 분의 의견은 그분들 기준에서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신탁 계약을 본 것이, 계약서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신탁 등기된 신탁 계약서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익권을 원래가 수익권자를 지정할 당사자는 그 법인이 아니라 위탁자가 아니라 회생을 목적으로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인데 그 당시 4만 명, 5만 명이라는 사람을 확정하기도 어렵고 그 금액도 특정하기 어려워서 그 금액을 적을 수도 없고 내역도 적을 수가 없습니다. 4만 명의 이번에 채권 신고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등기부상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탁자와 수익자 같은 걸로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계약서에도 달리 되었고 그래서 2월부터 저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권을 지정받아서 하는 절차를 2월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고 지금까지 거의 6만 명에 이르는 수익권자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수익권자가 지정되면 책임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휴스템의 법인에 파산해서 관제인이 그 채권을 달라고 하는 그 책임 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돼요. 즉 여기는 휴스템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돼요. 인베스트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돼요. 동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독립성에 의하여 위탁자 고유, 즉 휴스템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된다. 동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된다. 즉 그래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는 신탁계약상 수익권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책임 재산이라고도 볼 수 없고 동시에 그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일단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인의 스마트 병원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 병원은 휴스템에서 출자한 회사 중에 인베스트가 있고요. 인베스트가 다시 돈을 빌려서 투자한 회사가 도움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도움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총 4개의 주요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주도 본사 사옥은 도움의 소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동 악양에 있는 힐링 포트도 도흥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용인 스마트 병원 역시 도흥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휴스템이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파산 관제인은 휴스템의 채권을 가지고 인베스트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베스트의 청구를 또 대위해서 도흥에 다시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치는 청구한 다음에 그 후에 도흥의 여러 채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이 용인 스마트 병원 부지 또는 제주도 사업 또 하동의 힐링 포트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국세청입니다. 국세청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지 못하고 나중에 도흥에 이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도흥에 돌려줄 게 있으면 그때 달라라고 국세에서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산 관제인도 동일한 재판을 거쳐서 오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용인 스마트 병원은 원래 이와 같이 임야 속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 임야하고 되어 있고 나무로 된 그런 임야였습니다. 이게 공사 전의 전경입니다. 그것이 지금 공사를 해서 한 결과 옆에 그 병원 부지로 해서 토목 공사를 해서 기반 시설을 다 했습니다. 나무를 다 깎았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조건부로 우리가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나무도 자르고 또 토속도 절취하면서 개간 행위를 했는데 만일에 이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가령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토목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이 상태로 만들려면 200억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 그런데 이 병원에 일단은 여기가 허가가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땅 자체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지 위쪽에 있는 부지도 개발 행위가 가능해서 택지로 2차 허가를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임야의 가치보다는 훨씬 많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걸로 지금 개발 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앞에 여기 골재 채취하는 업체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과정을 다 지나갔고 원래는 구도로는 아주 어, 2차선, 2차선이 아니죠. 차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도로 허가난 부지 사이로 뭐가 나 있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4차선 도로가 3 허가난 부지 옆으로 새로 부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엄청나게 많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개발 호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 이 4차선 도로에서 한 900m 가게 되면 동백아에서 나오는 새로운 그 고속도로 IC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서 쭉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을 시더스 자체 또는 도흥에서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인데 다행히 음, 이 개발 행위가 남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가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지금 두 동을 지었던 걸 일단은 의료법인, 그러니까 병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단동으로 지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이제 병원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다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료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의사나 의료법인을 만드는 건 지금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을 1차 허가를 저희 에, 신탁 수익권의 각 지역에 있는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된 사단법인을 만들고 사단법인에서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하게 되면 비용을 아주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하남 부동산도 지금 현재 개발이 된 상황, 경매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398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감정평가서를 어, 저기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98억이면 경매 넣는 금액이 30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줄 수는 우리가 확인서를 써주게 되면 어, 법원에서도 채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항고에서도 좋은 결과를 파산을 기각시킬 수 있는 주된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을 이미 그 허가권자가 근저당 잡으면서 그 20억을 가지고 경매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신탁 받기 전에 에, 1월 29일 날 됐는데 근저당은 그 전에 제가 받기 이전에 이상은 회장이 약속했던 그 계약에 따라서 설정된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이 위치적으로는 그 어, 미사역과 지하철역에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도 요양병원이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 앞에 조정 경기장이 있고 이 조정 경기장 앞에 이제 그 부지 앞에 4차선 도로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조정 경기장이 있는데 이 부지에 11월 26일자로 그러니까 감정 평가하기 전에 아주 좋은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유리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게 그 K스타 월드라고 해서 약그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고 2조 5천억의 경제 효과가 있는
이렇게 공연장, 스튜디오, 호텔 로 개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 개발하든 아니면 경매를 하든 뭐 이 두 가지 가능성에 하더라도 어쨌든 가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 재산 중에 이 먼저 두 개만 해도 그런 것이고 나머지 이제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신탁재산관리위원과 통해서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이 수익권자들에게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게 되면 K-팝 공연장을 만들고 이게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돔과 같은 그러한 영상과 관련된 K-팝과 관련된 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큰 호재로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11월 8일 날 파산 선고가 났는데 법원에서 2차로 몰수 보전 결정이 나서 저희 그 청구로 이렇게 그 결정이 돼서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송달된 내용을 보면 이상은과 슈스템, 인베스트, LS 인베스트, 도홍, 시더스 파트너스 이 플랫폼 이것은 이상은에 기속된 재산이고 이거는 부패 재산에 해당된다라고 몰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채권자들이 피해자로 예정돼 있고 이들 중에 휴스템 코리아 역시 하나의 이용한 법인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저희가 청구에 신탁했던 것이 그 수익권에 대한 처분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금지 내용은 뭐냐면 피의자가 휴스턴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도흥, 인베스트, LS 인베스트 등을 이용해서 이들 재산에 대해 제3채무자인 법무인 청구와 신탁 계획을 체결하여 가지는 수익권 일체하면서 미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 그다음에 신탁 계약이 해지나 종료 또 반환 계약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다음에 신탁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수익권 전체를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하남 부동산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주지 말라는 거냐면 인베스트에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용인 스마트 병원 역시 이것에 임대 수익이 나도 동에는 주지 마라. 당연히 그 휴스템은 포함되는 예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경우 신탁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 등 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탁된 용인 스마트 병원을 처분할 경우, 매각할 경우 수익금 등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뭐냐? 도움해 주지 마라. 또 하남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것을 인베스트에 주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휴스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휴스템 자체는. 왜냐? 신탁한 법인이 휴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휴스템 등 여러 회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탁 수익권을 봤더니 예금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나머지 채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별도 온 계산서를 보면 예를 들면 LS 인베스트 같은 경우 어, 삼성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신탁 수익권에 대해서 별도로 채권이 금지가 돼 있는 그런 걸로 돼 있고 또 여기에 FST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금을 명품이나 금을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신탁 재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자는 여러 회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스템만이 아니고 인베스트 따로, LS 인베스트 따로, 도움 따로, 파트너 따로, 이 플랫폼 따로 이렇게 된 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파산이 됐으면 모든 재산이 파산에 다 귀속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신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몰수 보존을 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뭘 했냐? 제3채무자 천고는 이상훈과 휴스템, 인베스트, 동에게 아까 이 신탁 수익권을 지급하지 마라. 이 신탁 수익권을 지급하지 마라는 게 결정문입니다. 즉 파산이 됐으면 모든 재산이 원천적으로 관제인에게 귀속돼야 되는데 이들 재산들은 관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생법원의 결정문이 있었는데 왜 11월 8일 결정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3일 날 이와 같은 결정문이 또 떨어진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탁재산과 이거는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관계인은 예를 들어 삼성부동산과 관련돼서 부인권 행사에 대한 권한, 감사에 대한 권한을 확인 요청 또는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궁금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삼성부동산에 대해서 LS 인베스트가 신탁을 해서 매각을 했고 매각된 부동산이 박성희 실장을 통해서 한 200억 이상이 여러 법인에 나가 있고 그중에 일부 돈이 저에게 와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LS 인베스트 주지 마라. 이상은에게 주지 마라. 시스템에도 주지 마라. 라고 결정문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 업무의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첫째로 그것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 결정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났는데 모든 채권이 파산 관제인의 채권, 파산 났다는 걸 법원이 알고 있습니다. 파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으로 편입하고 그 신탁에 대해서 주지 말라고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시스템에 파산 난 것은 시스템 자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단지 이 시스템은 인베스트나 LS 인베스트나 뭐 이 플랫폼이나 여기에 채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채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 여러분과 같은 채권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 채권자인데 이 보험 같은 경우 신탁을 한 경우 수익자가 제3자 지정됐기 때문에 그 채권자들의 책임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스템의 채권자한테 시스템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문이죠. 그래서 관제인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소송 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권자가 지정됐기 때문에 수익권자 총회 또는 신탁재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어제 얘기를 상정해 보니까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 자산을 가지고는 파산에 쓰는 것이 아니라 회생에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이미 몰수 보증을 12월 13일과 16일 두 차례 결정을 통해서 주지 말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반해서 위배해서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산 관제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파산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시스템의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본인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자, 즉 시스템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람의 기본적으로 입장은 파산자, 즉 시스템의 포괄승계인. 이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사망할 때 그 자녀 1인 상속인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그 재산이 유일한 상속자에게 다 넘어가는 것. 부채와 자산 전체가 넘어가는 것 동일한 것처럼
파산 선고 날 때 갖는 것은 시스템 법인의 채권과 부채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와 채권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고, 파산 관제인은 그 부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돈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 투자한 사람에게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자회사나 그 손자회사인 도움글로벌 이런 데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채권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파산관제인은 그냥 시스템에 대한 것만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채권 시더스그룹 전체의 채권에 신탁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몰수보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대원칙이 도산분리,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은 분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도산분리 원칙입니다.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 즉 파산과 상관없이 독자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파산자의 소속을 떠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단지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파산상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파산 재산에 기속될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압류 가능한 자산이어야 되는데 신탁에 들어갔으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재산에 속하는 건 뭐냐면 파산 선고 당시에 재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채권만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이 가지고 압류가 가능해야 되는데 신탁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압류 가능하지 않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그 신탁 과정에서 파산 고의 부인하는 경, 즉 파산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했다, 그렇다면 부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파산 채권자가 대다수가, 대부분 99%가 파산 채권자가 수익권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파산 신청한 사람이 30명에 지나지 않지만 대부분 파산을 신청한 30명을 포함해서 전체를 수익권자로 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권 행사에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13일자 결정이 있었는데 16일자 또 하나의 결정이 나서 2, 3일 전에 저희 사무실에 송달됐습니다. 이것은 천고에 대한 신탁 수익권에 대해서 이상은, 그 다음에 LS 인베스트먼트, 여기는 대표이사가 엄윤상입니다. 엄윤상은 천고에 대해서 추심하지 말라,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고, 제3 채무자 천고는 슈스템과 LS 인베스트, 엄윤상 대표이사에는 LS 인베스트에 대해서 수익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문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탁 수익권이 뭐냐? 삼성 소재 부동산, 삼성동 170-3 소재 삼성부동, 우리가 아는 삼성부동산입니다. 박성희 그분이 매각한 거죠. 이상은의 위임을 받아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 제3채무자 신탁계약을 체고하지는 수익권 일체입니다. 그래서 명의자는 LS 인베스트였죠. 그 당시는 이상이었지만 4월 달에 뒤늦게 엄윤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엄윤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부동산에 대한 이 신탁 수익권을 위탁자인 엄윤상 이 대표이사는 LS에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특정해서. 그리고 신탁된 부동산은 나머지 만내물인가 이런데 넘어갔던 190억, 뭐 40억 이런 채권들이 다 몰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자, 12월자, 16일자로 별도로 외에 파산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수 보존을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파산은 파산이고, 파산은 파산 범위 내에서 한정돼서
그냥 거기서 다투는 것이고, 신탁은 이미 분리돼서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채권 신고하는 이유는 저희 수익권자 대다수가 뭐예요? 여기 파산 법인인 휴스템의 채권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저희가 해드린 거고, 두 번 신고하신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불안하신 분은 돈을 더 들여서 위임료를 받고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해주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채권 신고를 하면 여러분에게 받을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도 허가받는 것은 K5 매각한 것과 그 외에는 나머지 채권에 대한 행사인데, 그 채권 대부분이 2월 달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신탁으로 다 넘어온 걸로 되어 있고, 신탁된 여러 채권들은 신탁 수익권은 결국은 위탁자인 슈텐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제될 서도 안 되고 변제해서는 안 되고, 거꾸로 위탁자인 시스템이 달라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결정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미리 공지를 드리는 것은, 이제 해피캐시 앱의 수익과 지정란에 저희들이 준조합원 부분은 이미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더스페이 가맹점 분들이 아직 신청이 안 된 분이 상당수가 있어서 계속 요청이 있어서, 가맹점 하신 분들 역시 그 미수금에 대해서 수익권으로 재주면 저희가 앱의 상으로 다시 금액을 확인해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그 부분 역시도 어, 수익권으로 같이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트카 계약한 준조합원의 경우에, 렌트카는 좀 특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고가의 렌트를 하셔서 뭐 벤츠라든가 제네시스 이런 것들을 하셔서 렌트비를 높게 쓰신 부분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를 좀 달리 산정해서, 첫째, 지금 우리 신탁재산관리위원장인 우리 정기령 위원장님께서 하나캐피탈과 해서 지금 해결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해서 피해된 부분은 또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서 하기 위해서 그분 역시도 1차적으로 수익권으로 일단 지정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하나의 또 방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민원 중에 대부분 이제 본인 명의로 한 경우도 있지만 가족 명의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또는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분리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우리 김종환 대표님 같은 자녀 명의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고되는 분들을 전체를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거는 신탁 수익권 하는 께서는 그와 같은 부분을 다 인정을 해서 반영해서 가족 명의로 변경되실 분들은 따로 신청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어, 저희가 분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지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섹터를, 지환이나 액츠몰 하는 분을 따로 하나 또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환에 가셔서 잘 모르시고 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지원에 가신 분들도 저희가 일단 수익권을 신청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확인해서 수익권을 지정해 드리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원으로 가지 않으면 모든 페이 또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 아시고 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하고, 또 엑츠 29몰로 가신 분들 역시 또 잘못 가서 피해를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을 또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과 관련된 많은 채권자들이 누구라도 있다면 그 전체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세 채권방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로집사 할 때도 보셨지만, 채권 신고하고 파산 신청한다고 하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 110만 원,
33만 이건 다 미끼고요. 제일 핵심은 뒤에 후단입니다. 바로 회수 금액의 실프로라고 하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성공 보수라는 이름으로 약정된 것인데 그것은 끝까지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로집사가 열심히 하게 된 것인데 국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 환급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아마 성공 보수로 10% 이상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는 저희가 이걸 전체로 환급을 받는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국세청하고 협의할 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또 대표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대표자 몇 사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하 동문을 해달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소송의 하나의 기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옛날에 이건희 회장과 이명희 형님과 소송이 있었어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소송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일부만 예를 들어서 가령 한 1억만 청구하면 될 일을 뭐 1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만 100만 원, 100억 들어갑니다. 2심에서 또 150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소송이 각하로 끝나버렸습니다. 졌죠. 그러면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그래야지만이 속가가 커야지만이 변호사가 착수금을 거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이 소송 비용을 받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하나의 채권만 대표자는 그 연명부로 가고 나머지 한 사람만 대표자로 가는 거죠. 그리고 소송에 이기게 되면 이하 동문과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방도 만들 것이고 렌트카 방도 만들 것이고 가족계정 방도 만들 것이고 지원 방도 만들 것이고 X29몰 방도 만들 것이고 이분들 역시 동일한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 가진 준조합원 출자자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또 국세 환급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도 하나로 저희가 이 해피캐시 앱 안에 방을 만들어서 여러분 전체가 하나의 수익권자라서 회생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시스템에 소속된 부동산 자산 모든 주식, 금융, 부동산 등 일체대 자문을 하라고 하고 신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이상은 회장의 뜻은 처음에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천억이나 1조 원 등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제하는 걸로 해서 사건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예정했고 그 당시 단지 휴스템 영농법인이 농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농민 자격이 없는 걸로 없애진다. 그래서 이 문제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생을 진행하고 그래서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자산을 탑재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수익권을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받아서 적절히 배정하는 것으로 해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인 스마트 병원은 별도로 신탁하기로 했다가 그쪽에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한테 따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신탁이 무효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루어졌냐면 이상한 회장이 저한테 말할 때와 제3자 말할 때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엄 변호사님이 알고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계획을 보지 못하고 단지 등기된 서류만을 보고 그런 오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것이고요. 이상은 회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5월 10일 날 고소를 하면서도 법률 자문과 신탁 약정을 다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저한테 고소한 것은 이상한 회장이 나와 있을 때 한 고소 내용은 왜 안 돌려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돌려준다는 것은 법원에 결정문이 있었고 또 이상한 회장한테 뒀으면 저희가 배임죄 공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회 신탁도 되고 부인권 행사에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산이 채권자
그러니까 시스템에 출자를 했던 돈을 냈던 선수금은 형태로 냈던 그분들의 모두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해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면 이제 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정상화할 것이고요. 아마 어쩌면 이 신탁이 파산과 도산과 분리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모든 것들을 그냥 회생하는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항고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별도 회생 신청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채권 신고도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탁에 반대를 하시든 안 하시든 또는 지원에 계시든 안 계시든 또 X 29몰에 계시든 가맹점이시든 누구든지 이제 이 앱에 이렇게 가입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고 이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어려웠는데 12월 13일과 16일자 두 차례 결정문이 따로따로 몰수 보존이 왔던 것입니다. 즉 세 차례 몰수 보존이 된 것인데 4월 23일자 800억 된 것은 이성이 개인이고 그 두 차례 온 것은 법무빈 청구 이름으로 몰수 보존이 되어서 이들 채권에 대해서 지급하지 마라라고 하는 결정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신탁 대의원들과 사당동에서 신탁 사무실에서 방송을 했는데 또 정경 대표님이 중간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필 그때 이 마이크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돼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서 일단은 그 영상을 정말 내리고 부득이 정리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방송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이제 28일 마지막 토요일이고 내일면 이제 송구영신이 되는데 이 사건에 진행되는 과정이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도 처음 갔고 여러분들도 처음 왔고 또 특징이 신탁으로 되는 것도 처음이고요. 채권자와 수익권자가 동일한 것도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수대에서 지난 3월부터 조사를 해서 몰수 보존한 상당한 재산 전체가 사실상 신탁으로 인정을 하고 몰수 보존을 했고 그래서 이상은과 시스템, 인베스트, LS 인베스트, 도움 등에 지급하지 말라고 결정이 며칠 전에 다시 왔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몰수보전한 그 내용이 거의 95%뭐 어쩌면 99% 이상 다 신탁으로 편입된 걸로 보시면 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산하신 관제인께서도 아무리 좋은 파산 관제인이라 하더라도 파산 관제인은 파산을 목적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걸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살려서도 안 되고요. 그냥 채권을 엠블러 쪼개주는 역할만 맡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은 죽이려고 위탁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살리고자 하는 업무를 이제부터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앞장서시는 최전방에 우리 정기령 대표님을 포함한 신탁관리위원들이 있고 그에 수익된 지정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직접 민주주의 주주총회를 옛날에는 어느 기업도 주주총회가 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는 앱을 통해서
모든 의견들을 무릅쓰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산을 관제인에 피한다면 저는 회생을 위한 관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생 관제인의 역할을 저는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벌써 6만 명 이상 신청했습니다. 물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가맹점도 아마 앱에 들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원에 가셔갖고 모르고 가신 분이 아마 일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엑츠 29물도 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도 이제 마지막 인감 떼서 채권 신고하는 건 절차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앱에서 여러분이 그 저희가 지정한 내용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이 정말 저도 여러분을 처음 만났고 여러 가지 오해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말도 많았는데 이제 이 신탁된 부분을 시가 어느 기간까지는 몰수 보존됐기 때문에 반쯤은 아마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냉동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렇게 그 신탁보험 그 법의 법리에 따라서 진행해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전이라도 우리가 이 형사 사건이 어느 정도 1차 가닥이 내면 그 부분을 논의해서 풀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돈이 제3자 법인 여러 회사들 개인이나 제3의 법인의 투자나 대여 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면 시점이 계산될 것이고요. 아마 그 전에 어려운 것도 있으면 우리 신탁 재산 관리를 총괄해서 하고 계시는 우리 정기영 대표님께서 각 지역마다 순회를 하고 계시고 그 지역마다 지역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나서 상담하시고 또 그분에게 연락하시면 충분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 연말에 이것을 마치고 나면 내년 신년에 저희가 그 제주도 그 본사에 있는 그 건물에서 저희들이 한번 또 방송을 하면서 신년에 변화된 이야기들 하면서 아마 내년에 더 좋은 시더스가 파산이 되지 않고 회생이 되어 간다는 그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어, 여러분이 파산 관제인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그래도 인감돼서 신고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앱을 통해서 클릭해서 신고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감안해서 잘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렌트 해결하신 분은 예, 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 할 수 있는 방을 해주시고 그 연락처 주시면 그분들 전체를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하시고요. 가맹점 하신 분이 별도로 소송하셔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를 들어서 그 파산 채권 신고에 지나지 않아요. 파산 채권자에 신고해도 신고받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탁으로 많이 넘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동시에 파산 채권 신고도 하시고 수익권자 지정도 둘 다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렌트카 하신 문제 마지막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그간까지는 이와 같은 렌트카 해결하는데 무슨 방법이나 저로서도 방법이 없었는데 정기룡 대표님께서 하나캐피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캐피털과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앱을 통해서 다음 주에 오픈되는 그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기룡 대표님과 각 분야별 즉 예를 들면
가맹점에 대한 부분만 하나의 방송, 소통 방송을 한번 하고요. 또 렌트카에 대해서만 또 소통 방송을 하고, 또 지원 쪽에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다방면에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족 계정을 이렇게 변경해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부분이 잘못 알려져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어, 배려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채권자 위원회들이 계신데, 채권자 위원회는 별도로 밖에 있어봐야 공식적인 그 어떤 단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파산 채권을 신고한 사람들 중에 채권자 거기에 위원회에 들어가서 포섭돼서 하나의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똑같이 저희가 신탁 수익권 지정해 주시면 그 안에서 또 저희들이 확인해서 잘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시고 특별히 고통 많이 받으신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관제인도 선임돼서 하시는 것도 역할이 제한적이고, 이상은 회장이 직접 본인이 나와서 해결한 것도 없고, 또 이상은 회장이 8월 29일 이전까지는 무죄 나와서 해결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징수되는 행동을 통한, 그러니까 이 렌트카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업체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다시 대폭 낮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앞에 용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동산들이 지금 저희가 처음에 샀을 때보다 더 좋았던 뭐 이렇게 가치가 더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 그 시더스가 원래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바로 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앱을 통해서 다 움직여지는 것인데, 이제 해피캐시 앱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소통 창구로 모든 것들을 앱을 통해서 진행하고, 다만 지역별로 이제 그 각 본부별로 이제 임대차가 만료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새롭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다시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어제 여러 가지 방송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시끄럽다고,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영상을 내렸고 그 정비된 내용을 오늘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늦은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렌트 위약금 부분 이런 것도 한번,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그 쟁점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